이번에 주인공을 달리해가지고 문영배 전 재판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국민 신뢰를 톡톡히 받는 분인데 문영배 전 재판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고요. 경남 진주의 대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교복을 살 돈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를 향판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7년 동안 향판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부산이랑 경남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에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됐고 지난 4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판사님들한테 좀 세평을 물어보니까 사실 지방 근무를 오래 하셔서 가까이 뭐 지내신 분은 거의 없긴 한데 인품이나 실력은 모두 갖춘 분이다 이렇게 다들 칭찬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 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인사말 같은 걸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비록 낡은 교복과 교과서일지언정 물려줄 수 있는 친척이 있어서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 결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내에서도 꿋꿋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판사가 된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또 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피고인들한테 이렇게 책도 선물한다면서요? 네, 책을 정말 좋아하셔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걸 보니까 거의 독후감 올리신 게 1,500건이 넘더라고요. 1,500권? 네, 그리고 분야도 사실 되게 다양해서 우리는 보통 그냥 뭐 인문, 뭐 소설, 뭐 역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성찰이란 카테고리도 있고 뭐 희곡, 뭐 책에 대한 책, 또 정치 사회 뭐 이런 건 뻔한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본인이 카테고리를 다양화해서 정리를 하셨고 정치 사회 쪽을 제일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정치 그리고 사회 쪽을 많이 읽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문 소설 이 순서로 이렇게 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알려진 케이스라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이제 자살을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여관방에 불을 피웠다가 이제 미수에 그치고 이제 불 지른 그 혐의 때문에 재판에 온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을 외쳐라. 근데 네. 이제 자살이 뭐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말하다 보면 중간에 앞뒤로 살자가 또, 되잖아요. 네. 그거를 나는 그래서 당신의 말에서 뭐 살자를 들었다.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꾸짖으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걸 읽고 이거 읽고 난 뒤에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셨다고? 이제 네. 그 책의 독후감을 이렇게 블로그에도 올리고 한 것인데 이번에는 본인 이름으로 책을 냈다고 하던데 어떤 책입니까? 네,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인데요. 문영배 소장이 2006년부터 블로그에 써온 책을 묶은 책이에요. 그래서 무려 지난달 9월 한 달 동안 주요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가볍게 훑어봤는데 한 절반은 이제 가벼운 에세이고 또 절반은 서평을 묶은 책이에요. 네. 근데 그 보면은 등산에 대한 취미 내용도 나오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중학교 동창생들끼리 등산을 가신다고 해요. 오. 근데 재밌는 게 모임 이름이 언저리 산악회예요. 언저리 산악회. 왜 언저리냐? 네. 굳이 정상을 가지 않고 오를 수 있을 때까지만 올라간 다음에 내려온다. 그래서 야. 언저리 산악회라고. 많은 뭐 삶의 의미를 본인의 생각을 좀 이렇게 내포한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이분이 또 이제 경남 출신이시기도 하고 부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거주를 했기 때문에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그런 애정이 남다르다면서요? 네. 이제 그렇게 너무 롯데에 진심이신 게 사실 인터뷰하실 때마다 표정이 언뜻 스쳐서 참 올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싶지만 초장이 좀 잘하다가 네, 미끄러졌죠. 7위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롯데 팬들은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스스로 이제 오랫동안 만년 저순위 팀을 응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자조와 스스로 하는 희화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좀 재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10년에는 비록 16년째 우승도 못했지만 부산 시민들이 늘 응원해주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한 번은 선수들이 우승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개탄하는 트위터 글을 좀 위트도 있어요 보니까 네, 없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김장하 선생도 같이 어쨌든 동양이시니까 당연히 롯데를 응원을 하시다가 NC 다이노스가 창단된 이후에 김장하 선생은 NC로 응원팀을 바꾸셨다고 해요.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 이후에 대담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야구팀을 바꾸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김장하 선생이 자꾸 접아 그런 생각이 생기지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하고
사실 뭐 6월까지만 해도 좀 많이 기대에 차 계셨던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에 이제 롯데가 올라가고 한화가 또 잘하고 있었으니까 롯데랑 꼴찌들의 한화 반란이다. 그쵸 누가 갈 것 같냐 이랬는데 한화랑 롯데가 붙어서 롯데가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한화는 뭐 가능성이 있는데 네, 롯데는 하나는 실패하고 지금 말았습니다. 2등하고 코리안 시리즈 네. 갈 수도 있다 없다 이런 상황인 건데 네. 이분이 보니까 그런데 야구뿐만 아니고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 건지 테니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예가 깊다고 하던데 심지어 퇴임사에도 테니스 동호회가 등장을 한다면서요? 네, 그 현재 퇴임사 할 때 테니스 동호회 이름을 언급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 테니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하고 실력도 출중하다고 하는데 아마 부인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부인이 테니스 선수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영향으로?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는 그 좋아하는 테니스도 못 쳤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관 신변 보호 때문에 경호관 두세 명이 항상 따라 붙었대요. 그래서 테니스장도 못 가고 바로 이제 자택으로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문영배 재판관이 아니고 다른 사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다른 그 부부였으면 아마도 경호원 두고 테니스 열심히 쳤을 것 같은데 정말로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문영배 전 재판관은 정말 그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은 퇴임 후에도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사실 뭐 전관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막대할 텐데 애초에 이제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2019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그때부터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인터뷰에서 퇴임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가족이랑 상의하지 않고 해가지고 아, 이후에 가족이 왜 마음대로 거취를 정했느냐라면서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떻게든 생계는 책임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뭐 그래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김장하 선생의 제자인 만큼 또 어른 김장하의 그런 정신이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뭐 섣불리 개업을 해서 이렇게 네. 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지금 계속 일자리 구한다고 뭐 백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책이 잘 팔려서 또 인세도 잘 들어오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전관이 된다는 것은 전관 변호사가 되면은 사실은 이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이 많다기보다는 권력을 가지거나 재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절대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은 게 과거에도 보면 법원에서 공판 중심주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 분이 게 뭐냐면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 심증을 형성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변호사와 이 피고인 그리고 예를 들면 검사 이런 사람들이 결국 법정에서 정말 무에서 모든 증거를 현출하고 만인이 보는 공개된 법정에서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판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왜냐면은 그 공판 중심주의가 결국은 검찰청 폐쇄적인 검찰청 안에서 정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을 생명으로 하는 법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본인의 그 말도 보면은 사회 지도층 범죄 사건에 관해 가지고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결과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야지 온정주의적인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해온 분이기 때문에 온정적으로 누구를 돈 받고 변호한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분이 지금 아까 가족들의 그 반대 같은 것들을 일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재산이 적어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2019년 이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재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문 소장이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3억인데 제 재산이 4억 정도 된다. 그래서 저는 평균을 넘긴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영배 소장이 평균인의 삶을 지향하는 판사 이런 별칭을 얻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저 이제 우리 회사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문영배 재판관 같은 분이 이렇게 개인의 삶만 보면 우리 회사에 네. 한 분 계세요. 선배인데, 저희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낱낱이 경향신문에 월급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업계에서 상당히 낮은 편으로 이제 다들 알려져 있는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선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예전에 한참 전에 그 문영배 그 재판관 같은 선배를 회사의 선배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한테 충격적인 얘기, 동기들 여럿이 있었는데 경향신문 월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자 노동의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TV를 고치는 사람이라거나 그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그런 노동의 가치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거 봤는데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반이 보통의 삶과 보통의 재산순을 지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쉬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선인 같은 신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랑 문영배 소장을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브콜은 계속 이렇게 있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정치가 너무 정말 정치의 정점에 있는 사안에 있어서 좀 판결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연관되어서 사람들이 언급이 바라보고 되죠. 또 네. 그렇게 하지만 근데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아까 그 나온 호의에 대하여 그 저자와의 대화를 하던 중에 완전히 못 박으셨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가족과 상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가족이 네.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음. 아무튼 이 사회의 공론의 장이 회복되어서 극단주의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좀 온건한 세력들이 공동체를 지키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쓴소리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정치인이 되는 상상을 하기보다는 사실 그 탄핵 심판 결정에도 나왔지만 그 관용과 자제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게 내가 상대방한테 바라는 것처럼 내가 상대방한테 하고 있는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문을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바를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 담았다. 8명이 다 담았던 것이 아니냐. 이걸 한번 음미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음미했으면 좋겠다고는 결정문을 내놨는데 네. 그 정작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의 태도를 보고는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정말 맞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이제 명백하게 했었던 그런 행위와 말, 지시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심지어 그것을 아니라고 하니까 그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이제 누가 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지시를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를 상상해 보면 답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라는 거는 뭐 정말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결말인데 이걸 부인한 거가 정말 좀 납득이 어려웠고 이것이 심정적으로 가장 좀 힘드셨었다고 해요. 네. 예. 근데 문영배 전 재판관이 또 인물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꼽았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상관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친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윤석열이 상관이고 본인을 승진을 시켜준 사람인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되게 증언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높게 산 거고 문영배 소장이 또 이런 말을 해요. 특전사령관이 임무 수행을 제대로 했으면 국회의원 하나 못 끌어냈겠냐. 사실 맘먹으면 얼마든지 끌어냈다. 국회 단전단수도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럼요. 네. 이런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아니,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그 4월 4일에 그날 그 헌재에서 주문을 선고하던 그 문영배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고 저희도 가슴 졸이면서 모두가 봤을 텐데 선고 전에 미리 연습도 좀 했다면서요? 아, 네. 뭐 이제 말이 좀 빠르고 작다라고 동료 재판관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동료 재판관들이 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고 적절한 속도로 잘 읽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 동료 재판관들이 우리 앞에서 한번 읽어봐라, 또박또박 읽어봐라 이렇게 말을 그런 또 이렇게 했다고 하고 연습도 네, 하는군요. 근데 이제 앞에서 하는 건 좀 별로다. 사무실에 가서 이제 혼자 연습을 하셨다고 하고 마지막에 그 왜 이제 엔딩 요정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카메라와의 아이 컨택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했던 생각이 다 읽고 됐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끝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결정문이 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많은 분들이 사후적으로 궁금해할 것 같은데 문영배 전 재판관의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네, 일단은 결정문 좀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드리면
인용론이랑 기각론을 나눠서 두 가지 버전을 다 다 써놓는다고 써놓고? 해요. 네, 다 써놓는데 이제 인용론 입장에서는 기각론을 비판을 하고 그리고 기각론 입장에서는 인용론을 비판을 한 다음에 서로 비판이 설득될 때까지 매일같이 평일을 열고 계속 고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탄핵 선고에서는 18번까지 고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고친 최종론 두 가지 버전을 놓고 표결을 했는데 그게 8대0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 만장일치가 나온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는 이 매일같이 열리는 평의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표결을 진행을 하고 이런 사회자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이 이제 버스에 탔을 때 버스 운전기사가 이제 우리 문영재 전 재판관이 탑승하셨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도 치고 이런 모습이 연출됐다고 하던데 반대로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욕설이 담긴 문자나 비방도 많이 받았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한번 이제 보통 우리가 극우라고 이제 표현하는 진영에서 개인 연락처를 이제 알아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다 유포를 하면서 여기다가 뭐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을 좀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뭐 힘을 써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 뭐 욕설 문자 뭐 무슨 전화 수도 없이? 이제 이런 걸 수도 없이 한 2,000통 정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그게 별로 힘들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네. 오히려 그냥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혹시라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힘들고 그런 게 좀 더 걱정이었지 그런 것들은 막 그렇게 크게 뭐 문영배 전 재판관을 흔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예. 재산 얘기도 했지만 이런 분들은 평균인의 삶을 지향하시지만 초월적인 존재 같은 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영배 전 재판관이 최근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면서요? 네, 퇴임 이후에 여러 강연과 이제 언론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 사실 톤은 좀 조심스러운데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당연하다니까. 그런 의견을 냈고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입장도 없다. 그런데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실은 문영배 전 재판관의 글들을 보면은 그 사법연수원이라는 게 사법고시 붙으면 가고 수료할 때 이제 어디로 갈지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아니면 변호사가 될지 정하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판사직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검사 동일체 원칙을 적용받는 검사보다 헌법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보장받는 판사가 좋았다고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생각을 배태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분이 차이점이 조이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분은 자성이 전제가 되는 분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법원 스스로가 제대로 설 때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게 완성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사법행정권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 등을 통해가지고 일선 법원들의 판결에 간섭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허울 좋은 핑계를 대면서 이런 식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법부의 잘못된 모습이다. 좋지 않은 선례이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법부라는 것이 외력에 의해서 움직여도 안 되지만 내부의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비난받고 비판받는 조이대 대법원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